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근방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기적을 믿으시나요? 요즘 세상에 무슨 기적이냐고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것들은 다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았지만 그런 제게 세상에 다시 없을 기적이 찾아왔답니다. 정말 세상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낭떠러지의 끝에 서 있는 제게 누군가 손을 내밀어준 기분이었죠. 그리고 제 손을 잡아준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제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조금 특별한 저의 가족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선으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30년도 더 된 일이네요. 결혼할 때가 한참 지났는데도 영 이렇다 할 기미가 없자 집안 어른께서 참한 아가씨가 있다고 맞선을 주선해 주셨고 그렇게 덜컥 약속이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유 선은 무슨 선이에요 귀찮게 라고 말하며 고집을 부리며 이불 속에 누워 있었고 어머니께서는 그런 제 등짝을 찰싹 때리시고는 아 이 녀석아 말만 하게 다 큰 게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지내려고 그래? 이제 얼른 결혼하고 네 가정을 꾸려야지. 네 아빠랑 내가 네 나이 때는 이미 너랑 네 동생을 낳고도 남았어. 라고 타박하셨고 저와 3살 터울이 지는 제 동생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재미있다는 듯 빙글빙글 웃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덧붙이더군요. 그래 형, 나도 형수님 생기면 좋겠어. 형 방에 아주 호라비 냄새가 진동을 해. 저는 저게 하늘 같은 형님한테 라고 말하며 베개를 동생한테 던졌고 동생은 얄밉게도 베개를 피하더니 아 형이 장가를 가야 나도 가지 라며 메롱하고 저를 약올리고 도망가 버리더군요. 저는 그런 동생의 뒷모습을 보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담을 쌓고 살았던 저와는 다르게 착실한 모범생이었던 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이름만 대면 대한민국 누구나 다 아는 대학교에도 턱하니 합격했었고 지금은 은행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워낙 무뚝뚝한 성격이기 때문에 표현은 안 했지만 동생은 언제나 저와 부모님의 자랑이었죠. 그런 동생 녀석이 얼마 전 은행에서 만난 아가씨와 연애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꽤나 진지한 사이인 것인지 결혼을 입에 올리기에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물었습니다. 엄마, 인철이 요즘 만난다는 그 아가씨랑 결혼한대요? 글쎄 저 녀석이 요즘 부쩍 결혼 노래를 부르네. 아니 그러니까 네가 형이 되어서 이러고 자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얼른 좀 깨끗하게 씻고 선 보러 나갈 때 입을 옷도 좀 새로 사고 그래. 저는 선을 보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지만 동생을 생각해서 나가기로 했죠. 동생과 함께 백화점에 가서 모처럼 정장도 한 벌 샀습니다. 공장에 다니는 저는 이런 옷을 입을 일 없었기 때문에 영 어색했습니다. 한번 입어보라는 점원의 말에 머쓱하게 정장을 갈아입고 탈의실에서 나오자 동생은 저를 보고 예, 형, 인물 나네, 멋있다 라고 저를 축혀 세워 주었고 저는 어쩐지 쑥스러워져서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에이, 고작 선 한 번 보는데 이렇게 비싼 옷 뭐하러 사? 비싸기만 하고 에이, 안 살란다. 그러자 동생은 그런 저를 막아 세우더니 내가 살게 형. 형 동생 돈 잘 번다. 라고 장난스럽게 말했고 저는 이 녀석이 형님 앞에서 돈 자랑이야? 하고 핀잔을 주었는데 녀석은 갑자기 진지한 얼굴을 하더니 형이 이 옷 입으니까 너무 멋있어서 그래. 우리 형이 이렇게 멋있는 줄 몰랐네. 맨날 내 학비 대느라 돈 번다고 고생만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내가 살게. 저는 동생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동생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마냥 어린 줄로만 알았던 녀석이 언제 이렇게 속 깊은 어른으로 컸나 싶었죠. 결국 동생은 정장을 계산한 뒤 기어코 제 손에 쥐어주었답니다. 야 인철아, 그래도 이거 너무 비싸. 형 이런 거 입을 일도 없는데 아깝게. 왜 없어?
나중에 내 결혼식에도 입고 오고 조카 태어나면 100일 잔치할 때도 입고 입을 일이야 많지. 형한테 그동안 받은 거 이렇게 갚는 걸로 쳐. 저는 기특한 소리를 하는 동생에게 일부러 장난을 걸었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겨우 옷 한 벌로 통을 쳐? 그렇게는 안 되지. 그러자 동생은 우와, 아주 동생 피를 쪽쪽 빨아먹으려고 하는구만 하며 장난스럽게 눈을 흘겼고 저는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형님을 흘겨봐 하고 맞받아치며 장난을 이어갔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희 형제는 속으로 누구보다 서로를 위하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동생이 사준 옷을 옷걸이에 걸으며 저는 한참을 그 옷을 쓰다듬고 바라보았습니다. 형아 형아 하며 내 꽁무니를 따라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 인철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혼자서 저희 형제 모두를 공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돈 걱정에 홀로 한숨을 쉬시는 어머니를 보고 그날부터 저는 일부러 공부에서 손을 뗐습니다.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척 놀러 다니기만 했죠. 그리고 일찍부터 공장에 다니며 번 돈으로 그동안 동생 녀석의 뒷바라지를 한 것인데 속 깊고 착한 저 녀석은 그런 제 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괜히 코가 시큰해져서 일부러 크게 헛기침을 몇 번 했습니다. 며칠 뒤 선을 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별로 내키진 않았지만 막상 선이라고 하니 긴장은 됐는지 저는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도착하게 되었고 커피를 홀짝이며 어색하게 맞선 상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저 멀리서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아가씨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더군요. 저 혹시 유인석 씨? 그녀를 보는 순간 저는 하마터면 입에 머금고 있던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정말이지 꿈에 그리던 제 이상형이었거든요. 한참을 멍하니 그녀만 바라보고 있자 당황해하던 그녀는 다시 한번 제 이름을 불렀고 저는 우렁차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제가 유인석입니다. 이 목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커피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저는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새빨개져 버렸죠. 아씨, 망했다. 어휴, 촌놈, 목소리만 커가지고. 그렇게 속으로 자책하고 있는데 문득 푹 하고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녀가 저를 보고 웃고 있더군요. 반가워요. 저는 이혜숙이에요. 다행스럽게도 그녀는 제가 싫지만 않은 눈치였고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진 뒤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혜숙 씨가 저희 집에 인사를 오던 날 인철이 녀석은 우와, 이런 미인께서 어쩌다 우리 형을 만나게 되셨지? 형! 형수님께 잘해드려! 하고 어김없이 장난을 걸었고 그런 동생에게 혜숙 씨는 왜요? 인석 씨 잘생겼잖아요. 눈도 잘생겼고 코도 오똑하고 또 입도 앵두 같고 라며 일침을 날렸죠. 그러자 동생은 어휴, 닭살! 이라고 말했고 저는 그런 동생을 보며 껄껄껄 웃으면서 인철이 네가 드디어 제대로 된 적수를 만났네 라고 말했죠.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인사를 마치고 얼마 뒤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집안의 장남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한 뒤 신혼살림을 저희 본가에 차렸고 제 아내는 고맙게도 저와 제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저와 공장에 출근하면서도 늘 어머니와 동생의 식사를 챙기는 것을 잊지 않았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 옷도 선물하는 등 살뜰하게 저희 가족을 챙겼죠. 그야말로 최고의 아내, 최고의 며느리였습니다. 저 역시 고마운 제 아내를 늘 아끼고 마음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저희는 어디를 가든 인꼬부부 소리를 들으며 지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동생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여지껏 아버지를 대신한다는 마음으로 동생을 돌보아온 저였기에 감회가 새로웠죠. 예전에 동생이 사주었던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서자
거울 속에는 제 아버지를 꼭 닮은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괜히 기분이 이상해진 저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철이 오늘 드디어 장가가요. 예쁘고 착한 섹시 얻어서 이제 행복해질 일만 남았어요. 똑똑하게 잘 컸으니까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저 그동안 열심히 잘했죠? 오늘따라 보고 싶네요, 아버지. 그러자 어느새 저에게 다가온 아내가 제 뒤에서 저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애 많이 썼어요. 당신도 고생 많았어. 없는 집에 시집와서 어머니며 인철이까지. 내 마음 알지? 그럼요. 이러다 결혼식 늦겠어요. 얼른 가요. 동생의 결혼식에서 저는 다시 한번 울컥했지만 그래도 울지 않고 잘 참았습니다. 다 큰 남자가 울면 추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눈물을 참는 제 옆에서 아내는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출가를 했고 또 시간이 빠르게 흘러 어머니께서도 돌아가신 뒤 집에는 저희 부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결혼한 지 7년이 지나 있었죠. 저희는 여전히 서로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이때쯤에는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저희 부부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때가 되면 생기겠지. 그렇게 막연하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아내는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았습니다. 검사를 받으면서도 아내와 제가 아직 젊으니 별일이야 있겠나 생각했는데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임신을 하긴 어려우십니다. 두 분이 아직 젊으시니까 시험관 시술을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두 분의 경우에는 성공 가능성도 희박해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 청천벽력 같은 그 소리에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기를 가질 수 없다니, 시험관 시술을 해도 성공 가능성이 없다니,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에 저는 차마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애써 괜찮은 척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보다 제 아내가 더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예전부터 길에서 모르는 아기만 마주쳐도 눈을 못 떼던 사람인데 평생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을 들었으니 충격을 받아 넋이 나가버린 것이죠. 그 단정하던 사람이 무너져 내리며 오열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제 심정이란 정말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여보, 인석씨,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아기를 가질 수 없다잖아요. 내가 얼마나 아기를 기다렸는데. 말도 안 돼. 이거 다 꿈이지. 거짓말이죠? 여보, 진정해. 방법이 아주 없는 게 아니잖아. 우리 시험관 시술해보자. 당신 아직 젊은데 우리 꼭 아기 가질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응? 저희 부부는 그 길로 시험관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래저래 들어가는 비용이 600만 원도 넘었지만 아기를 가질 수만 있다면야 아무래도 상관없었죠.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부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며 전국의 용하다는 산부인과들은 모조리 찾아다녔고 다행히 이번에는 착상에 성공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뛸 듯이 기뻤죠. 하지만 그런 기쁨도 잠시 어느 날 밤 아내는 복통을 호소하며 눈을 떴고 이불을 걷어보자 흥건하게 피가 보였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우리 아기 안 돼. 아내는 혼비백산하며 비명을 질렀고 저는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저희 앞에 마침내 의사 선생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셨고 착잡해 보이는 얼굴을 하시더니 비수와 같은 한마디 말을 건넸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산이에요. 살려보려 노력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자 아내는 병실이 떠나가라 소리치며 오열을 하더니 이내 하늘이 무너진 사람처럼 폐인이 되어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아내는 밥도 먹지 않고 물조차 마시지 않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아내의 옆을 지키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내가 걱정되는 마음에 더는 참지 못하고 화를 내었습니다. 제발 여보, 밥 한 숟가락이라도 좀 먹어. 이러다 당신 병나. 안 먹어. 나도 우리 아기 따라서 하늘나라로 갈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이러고 있으면 우리 아기도 당신 걱정되어서 차마 하늘나라로 가지 못하고 여기서 맴돌고 있을 거라고. 당신이 바라는 게 정말 그거야? 그러자 아내의 눈에는 또다시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아가. 저는 그런 아내를 꼭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그냥 우리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자. 사람 일이 다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난 당신만 있으면 돼. 우리 둘이 서로만 보고 그렇게 살자. 아내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고 다행히 그날 이후로 차츰 회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아내는 때때로 슬퍼했지만 둘이 여행도 다니고 고아원에 가서 봉사도 하면서 조금씩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갔죠.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괜찮아지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부부는 동생 부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생은 저희 부부가 어떤 마음고생을 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척 조심스러워하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도 아셔야 하니까. 죄송해요, 형수님. 아내는 차마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동생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할 일에 왜 그렇게 미안해해요. 저는 괜찮아요. 하며 웃어주었습니다. 나중에 예쁜 조카 태어나면 아이 얼굴 많이 보여줘요. 그렇게 말하는 제 아내 앞에서 제 동생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형수님. 제가 면목이 없어요. 저희 부부는 괜찮다고 미안해하지 말라고 동생을 달랬죠. 저희 부부가 그토록 원했을 때는 생기지 않았던 아이가 이렇게 금세 생기기도 한다는 사실에 세상에 원망스럽고 야속한 마음도 들었지만 동시에 조카가 생긴다는 사실은 기쁘기도 했습니다. 곧 재수 씨의 배가 불러왔고 조카가 태어나던 날 저희 부부는 그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아이는 동생을 꼭 닮은 크고 검은 눈을 가진 남자아이였어요. 꼬물거리는 아이가 너무 예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아내를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런 저를 보며 아내는 일부러 더 밝게 웃어주었죠. 병원에서 조카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그러자 아내는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요. 예쁜 조카가 태어났는데 기쁘죠. 당신 혹시라도 내 걱정하느라고 아이 안 예뻐하지 말아요. 나 그럼 화낼 거야. 저는 아내의 예쁜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난 정말 당신만 있으면 돼. 그거 알지? 저는 그렇게 말하며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희 집을 찾아온 동생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형이랑 형수님이 우리 아이 이름 지어줘요. 저희 부부는 생각지도 못한 말에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 그거 재수 씨랑 상의가 된 거야? 그럼 사실 아내가 먼저 이야기 꺼내더라고. 아주버님네 부부가 우리 아이 이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나도 듣고 보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아, 형은 나한테 아버지나 마찬가지잖아. 응? 저는 어찌 대답하면 좋을지 몰라 아내를 돌아보았고 아내는 어느새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더군요. 서방님, 그리고 동서도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마음 써주고. 그러자 제 동생은 좌불안석이 되어 아내를 달래기 급급했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왜 우세요? 이런 것밖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제가 염치가 없죠. 울지 마세요, 형수님. 아내는 동생에게 연거푸 고맙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역시 동생의 마음이 너무 예뻐서 코가 시큰해지더군요. 인철아, 이렇게 마음 써줘서 고맙다. 에이, 뭘 멋진 이름으로 부탁해? 저희 부부는 고마운 동생 부부를 위해 몇 날 며칠을 조카의 이름을 짓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동생처럼 똑똑하게 자라라는 의미로 아이의 이름을 정수라고 지었죠.
다행히 동생 부부는 정수라는 이름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어른들의 바람을 알았던 것일까요? 정수는 날이 갈수록 예쁘고 씩씩하게 자라났습니다. 동생을 닮은 것인지 영특해서 6살이 되기도 전에 한글을 깨쳤죠. 집안 어른들께서도 명절에 정수를 보실 때면 늘 칭찬 일색이셨습니다. 저희 부부 역시 마치 제 자식을 대하듯 정수에게 사랑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정수의 초등학교 입학을 얼마 앞둔 어느 날, 동생 가족은 이제 정수가 학교에 들어가면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질 테니 모처럼 오랜만에 가족 여행을 떠났고, 저희 부부는 잘 다녀오라고 배웅을 해주었죠. 정수네 지금쯤 뭐하고 있으려나? 글쎄, 인철이 그 녀석 오징어 킬러니까 잔뜩 사먹고 있겠지. 하하. 그나저나 정수 입학 선물은 뭘로 해주죠? 가방 같은 건 이미 샀을 것 같은데. 그러게 고민이네. 운동화 같은 거 사줘야 하나? 동생 부부를 배웅한 뒤 저녁에 TV를 보며 아내와 평소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침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인철인데? 얼른 받아봐요. 저는 웃으면서 전화를 받았죠. 오냐, 형님이다. 너는 무슨 여행을 가서도 전화를... 네? 네, 제가 유인석입니다. 네? 다시 말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윽고 심각한 얼굴로 전화를 끊는 제게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생겼대요? 저는 멍한 정신을 붙잡고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인철이네 차가 사고가 났대.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나 봐. 뭐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병원. 어디 병원이래요? 강릉병원 응급실. 얼른 일어나요. 당장 가봐야죠. 저희 부부는 무슨 정신으로 채비를 했는지도 모르고 곧바로 강릉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괜찮아. 괜찮을 거야. 저는 초점을 잃은 눈으로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고 아내는 운전을 하며 그런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몇 시간 뒤 병원에 도착하자 상황은 제 예상보다 너무 심각했습니다. 재수 씨는 이미 숨져 있었고 차 사고가 날 때 다행히 재수 씨가 온몸으로 감싸는 덕분에 조카는 무사했지만 동생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죠. 믿어지지 않는 그 모습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안 돼. 안 돼, 인철아. 아니야. 거짓말이야. 우리 동생이 왜 이러고 있어? 네가 여기 왜 이러고 있어? 인철아. 저는 미친 사람처럼 울며불며 소리쳤습니다. 의사는 급히 수술을 했지만 오늘 밤이 고비라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숨이 넘어갈 것 같았지만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동생의 옆을 지켰습니다. 인철아, 마음 굳게 먹어. 너 똑똑한 놈이잖아. 너 착한 놈이잖아. 신이 있다면 너를 이대로 데려가실 리가 없어. 그렇지? 형이 왔어.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서 못된 놈이 너 괴롭히면 형이 꼭 혼내줬잖아. 이번에도 여기서 형이 지키고 있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지? 얼른 눈 뜨자. 너 임마 형 걱정시키면 못 써. 저는 애써 나오는 눈물을 삼키고 동생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늘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은 끝내 다시 눈을 뜨지 못했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천갈래 만갈래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쇠로 만든 가시가 제 가슴을 후벼 파기라도 하는 듯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지켜보며 아내는 숨죽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동생을 눈앞에서 잃은 고통에 몸부림치는데 시간은 참 잔인하게도 저를 기다려주지 않더군요. 동생의 장례를 치러야만 했던 것이죠. 저희 부부는 서울에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동생의 장례식에 가기 위해 저는 옷장을 열고 예전에 동생이 사준 정장을 입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참 기가 막히더군요.
이 옷을 사주며 활짝 웃던 동생의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한데 동생은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차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죠. 이내 마음을 추스르고 장례식장에 들어서는데 저는 그때 이제 그만 정신을 차리기로 다짐했습니다. 제 조카 정수가 고작 8살의 나이로 상주가 되어서 동생 부부의 빈소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이래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만히 정수의 곁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정수야. 저를 올려다보는 정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큰아빠, 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학교 가기 전에 여행 가고 싶다고 고집 부려서 내가 그런 고집 부리지만 않았어도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다 나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 그때 제 아내가 다가와 조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정수야, 네 탓이 아니야. 우리 꼬맹이는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지금은 얼른 마음 추스르기만 해. 정수 곁에는 큰아빠, 큰엄마가 있으니까 정수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정수는 제 아내의 품에서 한참을 울다가 잠이 들었고 정수가 깊이 잠들었다는 것을 확인한 아내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을 하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수 우리가 키워요. 저는 그런 아내가 너무 고마웠지만 미안하기도 하여 선뜻 그러자고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망설이는 것처럼 보이자 아내는 다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충동적으로 생각한 것 아니에요. 나는 이게 운명 같아. 무엇보다 당신이 여태까지 서방님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내가 다 아는데 정수 어디 못 보내요. 우리가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워요. 당신 정말 고마워. 그렇게 동생의 장례를 마친 뒤 저희 부부는 정수를 저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정수는 부모를 잃을 슬픔에 한동안 힘들어했지만 저희 부부는 정수를 위해 사랑을 아끼지 않았고 다행히 정수는 차츰차츰 원래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와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 가족은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죠. 저는 평소에 운동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정수와 같이 놀아준다고 야구장도 같이 가보고 저녁마다 나가서 캐치볼도 했죠. 주말이면 아내가 도시락을 싸서 근처 공원으로 셋이 소풍도 갔습니다. 정수는 고맙게도 그 흔한 사춘기 투정도 한번 부리지 않고 예쁘게만 자라주었죠. 너무나 큰 행복에 다들 이래서 자식을 키우는구나 싶었답니다. 그러나 행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수가 복덩이인지 저희 부부가 일하던 공장이 대박이 나기 시작한 것이죠. 상상도 못했던 돈이 생기자 저희 부부는 하늘나라에 간 동생이 정수 잘 키워달라고 도와주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답니다. 정말 감사할 뿐이었죠. 이내 충분한 돈이 모이자 저희 부부는 공장 일을 정리하고 시골에 있는 작은 펜션을 사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펜션 운영도 잘 되어서 저희 부부는 큰 어려움 없이 정수를 충분히 공부시키고 해주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해줄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정수가 군대를 전역하던 날이었습니다. 충성! 병장 유정수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늠름하게 자라준 정수를 보며 저희 부부는 감회에 젖었지요. 그런데 이어진 정수의 말에 저희 부부는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어머니 아버지께 전역을 신고합니다. 충성! 정수가 저희에게 어머니 아버지라고 불러준 것이었습니다. 저희 세 식구는 그 길로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정수야. 내가 네 아빠지. 그렇고 말고. 그렇게 이제 저희 세 식구의 앞에는 행복만이 남아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 불행은 예고 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아랫배가 묵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갔죠. 결국 저는 한밤중에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놀란 가족들을 진정시키면서 괜찮아.
별일 아닐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또다시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신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동안 통증이 상당했을 텐데 왜 이제야 병원에 오셨어요? 당장 신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일단 가족들부터 조직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떠실지. 그러자 정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검사를 받겠다고 했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정수의 신장을 저에게 이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수의 신장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된다. 꿈에서도 생각하지 마. 아버지. 그래. 난 네 아버지야. 그러니 내 말 들어. 난 너 잘 키워서 덕 보려고 키운 것 아니다. 네가 저한테 효도하길 바라서 키우는 것도 아니야. 네가 나 때문에 멀쩡한 신장 잃고 사는 꼴 나는 못 본다. 그럴 바에는 죽는 게 나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이렇게 보내드리고는 저도 못 살아요. 무조건 신장 이식 수술 받으세요. 네 신장을 받고 내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무슨 낯으로 인처리를 봐. 아버지께서도 제가 이러시기를 바라실 거예요. 저는 알아요. 아버지, 제발.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바르게 살라고 제 이름도 정수라고 지어주셨잖아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바른 길이에요. 제발 제 말대로 해주세요. 저는 정수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죠. 정수도 저도 지금은 무사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지금도 정수의 말에 따랐던 것이 과연 잘한 일이 맞는지 후회가 될 때도 있지만, 정수는 그럴 때마다 제 동생 인철이를 꼭 닮은 장난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제게 이렇게 말하곤 한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진짜 피를 나눈 부자지간이라고요. 하하. 보잘것없는 저에게 어쩌면 이렇게나 사랑스럽고 대견한 아들이 찾아와 주었는지 저는 아직까지 믿기지 않는답니다. 지금도 정수는 제 아내 곁에 딱 달라붙어서 같이 과일을 깎아먹고 있네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벅찰 정도로 행복해서 저는 또 찔끔 눈물이 나왔답니다. 하늘에 있는 인철아, 네가 이 못난 형 지켜준 거지? 나는 다 안다. 네가 나에게 준 소중한 생명, 앞으로 정수에게 갚아 나갈게. 앞으로 우리 가족 잘 지켜봐 주렴. 다시 만날 때까지 그곳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렴. 사랑한다, 내 동생.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기적과도 같은 행복이 언제나 함께하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이준이라고 합니다. 저에겐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있는데요. 바로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은 저의 진짜 아버지는 아닙니다. 무슨 홍길동 같은 소리냐고요? 아버지가 없지만 아버지가 있는 저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애비 없는 자식. 어렸을 때부터 늘 저를 따라다니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처음 들은 것은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노점에서 나무를 파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못마땅하게 여기시던 시장의 채소가게 사장님은 고르고 골라 제일 아픈 말로 어머니의 마음에 상처를 내셨죠. 애비 없는 자식 뭐 자랑이라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 청승이야. 왜? 반반한 얼굴 하나 믿고 남의 매출 다 뺏어가는 걸로는 모자랐나? 이번에는 애라도 앞장 세워서 동정심을 사볼 속셈인가 보지. 그때 저는 아직 어려서 아주머니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창백해지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아, 지금 내가 뭔가 굉장히 나쁜 얘기를 들은 거구나.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어쩐지 시무룩해져서 어머니께 물었죠. 엄마, 애비 없는 자식이 뭐야? 그때 제 손을 잡고 있던 어머니의 손에 살짝 힘이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준이 들었어? 그 말은 엄마가 준이를 더 많이 사랑해줘야 한다는 말이야.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그냥 잊어버려 준이야. 어머니께서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죠. 그런데 엄마 아까 울려고 했잖아. 나쁜 말이었던 거지? 그렇지? 제가 지지 않고 다시 묻자 어머니께서는 무릎을 굽혀 저와 시선을 맞추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준이야. 아까 우리가 들었던 말은 사실 좋은 말은 아니었어. 그렇지만 엄마가 앞으로 준이가 다시는 그런 말 듣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하고 힘내서 준이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꼬맹이는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응, 나도 엄마 지켜줄래. 하하, 그럴래? 어이구, 우리 준이 언제 이렇게 훌쩍 컸어? 엄마 너무 든든한데? 기분이다. 우리 오늘 저녁으로 문어 소시지 만들어 먹을까? 문어 소시지? 좋아. 엄마 나 너무 좋아. 자, 그럼 집까지 누가 더 먼저 도착하나 내기하는 거야. 이긴 사람이 소시지 10개 먹기. 자, 준비 땅. 저는 어머니의 구호와 함께 손살같이 뛰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보시며 웃고 계셨습니다. 저도 그런 어머니를 향해 웃어 보이며 손을 붕붕 흔들어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힘들지만 따뜻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저를 웃게 하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계셨고, 철없던 저는 그런 날들이 언제까지고 계속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가자 아버지가 필요한 순간들이 부쩍 많아지더군요. 운동회에서 아빠들의 계주 경기를 할 때, 학부모 공개 수업을 할 때, 저는 아빠가 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 말 잘 듣는 착한 어린이가 되겠다. 그 큰 소리 땅땅 치던 저는 어느새 사라지고 삐뚤어진 10살 어린이가 되어버렸죠. 별것도 아닌 일에 어머니께 떼를 쓰고 심지어 어머니를 창피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 인생에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죽는 날까지 후회할 말을 어머니께 뱉어버렸습니다. 그날은 갑작스럽게 비가 내렸습니다. 예고도 없이 내린 비였기 때문에 당연히 우산도 챙겨오지 않았었죠. 집에 갈 때쯤에는 그치겠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야속하게도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심란한 마음으로 교실에서 나오는데 저 멀리 교문 밖에서는 알록달록 예쁜 우산을 쓰고 친구들을 마중 나온 부모님들이 서 계시더군요.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목을 쭉 내밀고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당연히 어머니는 없었죠. 지붕도 없는 떼학볕에서 일하시는 어머니는 아마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에 나물들을 정리하느라 정신없이 바쁘셨을 겁니다. 그걸 아는데도 저는 화가 났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부모님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가는데 교문에 우두커니 서 있는 나 자신이 너무 창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 앞으로 멋진 검은색 세단이 멈춰섰습니다. 그러자 같은 반 녀석 하나가 냉큼 그 자동차로 뛰어가며 소리치더군요. 아빠 왜 이제 와? 나 한참 기다렸잖아. 어이구 미안. 우리 아들 오래 기다렸어. 차 문이 열리자 다정한 얼굴로 웃는 친구 녀석 아빠의 얼굴이 보였고 저도 모르게 그쪽을 쳐다보자 순간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승민이 친구니? 우산 없어? 아저씨 차 타고 같이 갈까? 그분은 저에게도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심술이 난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괜찮아요. 저도 부모님께서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그러자 친구 녀석은 얄밉게 안전벨트를 탁 하고 채우더니 저를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야, 너 아빠 없잖아. 그냥 타. 순간 어찌나 얼굴이 화끈거리던지 주체를 할 수 없는 창피함과 분노에 저는 소리쳤습니다. 나도 아빠 있거든. 알지도 못하는 게.
그리고는 학교를 벗어나기 위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을 만큼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달리고 또 달렸죠. 세상 사람들 다 있는 아빠가 나는 왜 없는 걸까? 이상하게 자꾸 엄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 시장 모퉁이에서 아직도 나물 정리를 하고 계신 엄마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길로 어머니께 달려가 따져 물었죠. 엄마는 비가 이렇게 오는데 나 데리러 오지도 않고 무슨 엄마가 이래. 무슨 엄마가 이러냔 말이야. 흥. 준이야, 아니 이 비를 다 맞고 온 거야? 친구한테 우산 좀 같이 써달라고 하지. 몰라. 다른 애들은 다 엄마 아빠가 데리러 왔는데 나만 혼자 남았단 말이야. 엄마 미워. 밉다고. 준이야, 엄마 가게 정리하느라고 미안해. 아이고, 이 비를 다 맞아서 어떻게 해. 일단 얼른 집에 가자. 응? 감기 걸릴라. 싫어. 다 필요 없어. 엄마는 바보야. 엄마가 바보라서 아빠가 술만 마시다가 우리를 버린 거야. 준이야,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지난번에 옆집 할머니들이 하는 얘기 다 들었어. 아빠가 엄마 버린 거라면서. 무슨, 누가 그런? 어머니의 충격을 받은 얼굴을 보자 저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 어쩐지 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때문이야. 다 엄마가 잘못한 거야. 나는 이제부터 아빠랑 살 거야. 나 혼자서 아빠 찾으러 갈 거야. 준이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를 돌아 목적지도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죠. 그러나 10살짜리 어린애가 갈 곳은 없었고 저는 결국 집으로 돌아왔죠. 아까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야, 엄마가 나빠. 그래도 아까 엄마 슬퍼 보였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집으로 가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우산을 들고 저희 집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선생님? 준이야, 너 어디 갔던 거야? 네? 아니, 저는 그냥 동네에 있었는데요. 준이야, 놀라지 말고 들어. 병원에서 학교로 연락이 왔어. 어머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병원에 계셔. 네? 엄마가요? 어디 병원인데요? 우리 엄마 많이 다치셨대요?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가보자. 저는 선생님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괜찮을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렇게 애써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 말이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응급실로 달려가 소리쳤어요. 엄마! 엄마 어딨어? 미친 듯이 소리치며 응급실을 뛰어다니는 저를 보고 한 간호사가 다가와 뭐라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세상이 빙빙 돌고 귀에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간호사의 말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멍청하게 서 있자 그 간호사는 저를 데리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준이야, 당장이라도 따뜻한 목소리로 나를 불러줄 것 같은데. 어머니는 누워만 계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엄마가 누워 계신 침대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엄마 나왔는데. 엄마 눈 좀 떠봐. 엄마, 아까 나 때문에 화나서 그래? 일어나봐, 엄마. 엄마, 나 무서워. 무섭단 말이야. 김선하님, 오후 3시 40분 사망하셨습니다. 울고 있는 제 옆에서 의사가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그런데도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 엄마 지금 나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래요. 아까 전에 엄마가 데리러 오지 않아서 제가 화를 냈거든요. 엄마, 이제 그만 화 풀어. 눈 좀 떠보란 말이야. 엄마, 나만 두고 가면 어떻게 해? 나 혼자 어떻게 해? 엄마, 나 무서워. 일어나, 엄마. 엄마. 저는 아무 소용없는 줄 알면서도 엄마의 손을 붙잡고 악을 쓰며 울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는데 어머니의 손이 너무 찼어요. 언제나 따뜻했던 내가 알던 어머니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고작 10살에 상주가 되어 장례식장에 앉아서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다 거짓말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얼마 없는 어머니의 친척들과 지인들이 와 계셨습니다. 아우, 글쎄, 트럭이 오는 줄도 모르고 길을 건너다가 이 사달이 난 거라잖아. 아니, 점잖은 사람이 왜 그런 거래요? 아우, 저 잔망스러운 게 악다거니를 썼다네. 그 애비에 그 자식이지 뭐. 지 애비도 그렇게 술 마시고 사람을 괴롭히더니. 아휴, 그나저나 저걸 이제 어떻게 하나? 작은 집이 맡을 거지. 제가 맡으라고요? 아유, 안 돼요. 우리 딸 이번에 아기 낳은 거 몰라요? 나는 걔 하나만으로도 벅차. 아, 형님이 데려가요. 아니, 왜 또 화살이 나한테 날아온대? 나라고 뭐 사정이 나은 줄 아나? 난 작년에 무릎 수술했잖아. 아우, 그럼 저 애를 어떻게 해요? 하는 수 있나 뭐. 고아원에 데려다 줘야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웅성거리는 조문객들 사이로 찢어질 듯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그곳엔 덥수룩한 머리에 수염이 난 아저씨가 있었는데, 아니, 넌 선호 아니냐? 아니, 너 폐가 망신했다는 얘기는 들었다만 이게 얼마만이냐 그래? 어른들의 인사에도 저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 아저씨는 바로 제 삼촌이었습니다. 어렸던 제 기억에 삼촌이라는 존재는 없었지만 정황상 삼촌이었습니다. 엄마의 남동생이요. 준이야, 이제부터 너 나랑 살자. 우선 잠깐만. 아저씨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 국화꽃을 올리고는, 누님, 못난 동생 이제야 찾아오네요. 준이 제가 책임지고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히 가요. 하고 말한 뒤 아무도 없는 제 옆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후로 삼촌은 한 번도 제 옆을 떠나지 않았고, 그렇게 장례가 끝난 후부터 저와 삼촌의 동거가 시작되었죠. 친척들의 말처럼 삼촌은 폐가 망신한 상태였습니다. 삼촌이 살고 있는 집은 서울에 아직도 이런 집이 있나 싶을 정도로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이었죠. 가장 고역이었던 것은 화장실이었는데 삼촌의 집안에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푸세식 화장실이 집 밖에 있는 구조였죠. 그곳에는 마땅한 전구도 달려있지 않아서 밤에 화장실을 갈 때는 후레쉬를 들고 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 애국가를 부르며 용변을 보고 했답니다. 어쩌다가 후레쉬 불빛에 검이라도 비치는 날에는 혼비백산하여 아침까지 용변을 꾹 참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분명히 삼촌이 대학도 가고 좋은 회사도 다닌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되신 걸까 미스터리였죠. 그래도 전 삼촌과 함께 지내는 것이 좋았습니다. 없는 형편이지만 제 밥상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란 프라이가 빠지지 않고 올라왔을 정도로 삼촌은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왜 나만 먹어? 삼촌도 같이 먹자. 삼촌은 아까 점심 많이 먹어서 생각이 없네. 준이 많이 먹어. 나중에 알았지만 사실 삼촌은 저를 책임질 경제적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10년 전 삼촌은 보증을 잘못 써서 빚을 잔뜩 지게 되었고,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회사에 찾아가는 바람에 회사도 그만둬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촌은 낮에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고물을 주우시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빠듯한 생활을 하고 계셨던 거죠.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저는 혼자 고생하시는 삼촌을 차마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고등학교를 가지 않겠다 선언했습니다. 삼촌과 함께 돈을 벌 생각이었죠. 하지만 삼촌은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삼촌과 함께 산 이후로 그렇게나 많이 화가 나신 모습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안 돼! 노기가 충만한 목소리에 절로 몸이 움츠러들었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삼촌, 고등학교는 중학교랑 달라. 교복도 너무 비싸고 문제집에 학원비에.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일하면 좋잖아, 응? 준이야, 그만. 네 뒷바라지는 삼촌이 해.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누님 앞에서 한 약속이다. 앞으로 이 문제는 다시 입 밖으로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나 단호한 삼촌의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식 날 교복을 입고 집을 나서는 저를 보며
더없이 행복한 얼굴로 웃는 삼촌을 보면서 저는 꼭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할 거야. 그래서 삼촌께 보답할 거야.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무조건 공부에만 몰두했습니다. 매일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잠에 들고 6시에 일어나 다시 책상에 앉았죠. 삼촌을 도우려면 이 길밖에는 없다. 그렇게 저는 제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이 핑 돌더니 코피가 나더군요. 맹목적으로 돌진만 하다 탈이 난 거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체력 향상을 위해 아침 운동을 계획했습니다. 2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되 6시에 학교 운동장을 1시간 뛰고 오는 것이었죠. 모처럼 새벽 공기를 맡으며 아무도 없는 학교에 들어서자 어쩐지 으스스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운동장에는 이미 제 또래의 누군가 와서 달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지? 생각하며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친구는 우리 학교 야구부의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운동선수라서 아침부터 운동하는구나. 그래도 쟤라도 있으니 조금 덜 무섭네.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 친구의 달리기에 합류했죠. 그렇게 1달, 2달, 3달이 되던 어느 날 그 친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너 제법 근성 있다. 뭐? 너 걔잖아, 사반 재수없는 놈. 뭐라고? 대뜸 말을 걸더니 하는 얘기가 욕이라니. 저는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 친구는 빙글빙글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하, 미안. 애들이 다 그러더라고. 반에서 아무랑도 말 안 섞고 혼자 정신 나간 놈처럼 공부만 한다고. 말 걸면 시끄럽다거나 하고 말이지. 그래서 네가 보태준 거 있냐? 제가 눈을 치켜뜨고 묻자 그 친구는 어깨를 으쓱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없지. 근데 너 대단하다. 이 새벽에. 난 솔직히 너 하루 이틀 나오다가 그만둘 줄 알았거든. 나야 선수니까 운동한다지만 넌 왜 이 꼭두 새벽부터 이러고 있냐? 체력 키우려고. 체력 좀 붙으면 공부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하고. 제 대답에 그 친구는 질렸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낄낄 웃었습니다. 야, 그럼 그렇게 무조건 뛰면 안 돼. 이 형님이 이제부터 한 수 전수해주지. 나 최경호야. 너 내 이름도 모르지? 사실이어서 살짝 뻘쭘해하는 제게 경호는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었고 저도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난 이준이. 그 후로 경호와 저는 매일같이 운동장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빠가 없다고 따돌림을 당했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로는 어려운 가정 형편까지 더해져서 딱히 친구를 사귈 기회가 없었던 저는 경호와 보내는 시간이 매우 즐거웠습니다. 저에게 경호는 생애 처음으로 사귄 친구였던 거죠. 그러나 삼촌에 이어 2번째로 제 삶의 빛이 되어준 경호에게 어느 날 불운이 닥쳤습니다. 고교 야구 유망주 손목인대 끊어져 지역 신문에까지 보도될 만큼 경호의 부상은 심각한 것이었고 결국 경호는 장기적인 부상 치료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나 밝았던 경호의 얼굴은 눈에 띄게 어두워졌고 학교에도 잘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 역시 예전에 그 재수없는 놈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죠. 그런 저를 보다 못한 삼촌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이야, 지금은 친구랑 같이 우울할 때가 아니라 네가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찾아볼 때인 거 아닐까? 이렇게 쉽게 친구 손을 놔버릴 거니?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제게 삼촌이 그래 주셨던 것처럼 저 역시 친구를 도와야 한다는 것을 삼촌이 깨우쳐 주셨던 겁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컴퓨터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신 있었기 때문에 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경호를 위한 응원 메시지 남기기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을 시작으로 지역 사람들, 나아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경호에게 따뜻한 응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의 바람이 전해진 걸까? 다행히 경호는 무사히 손목 수술을 마칠 수 있었죠. 우리는 다시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는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삼촌의 깨우침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시간이 흘러 고3이 된 저는
당연하게도 컴퓨터 공학과에 지원하였고 그렇게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학비가 걱정되어 대학교에 가는 것은 기대도 하지 않았었지만 이번에도 삼촌은 등록금을 구해 오셨더군요. 그 즈음에 삼촌의 어깨와 팔목에는 파스가 점점 늘어갔습니다. 삼촌, 요즘에 왜 이렇게 파스를 많이 붙여? 아유, 이놈아, 너도 내 나이 되어봐라. 잔소리 말고 얼른 공부나 해. 이유를 물어도 삼촌은 귀찮다는 듯 시큰둥하게 대답하고 손을 휘휘 저을 뿐이었죠. 저는 그럴수록 더 이를 악물고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기들과 함께 병원 치료 앱을 개발했죠. 병원을 단순히 찾아주는 앱이 아닌 스포츠 선수들이 실제로 다니는 유명한 병원을 소개하고 연결해주는 앱이었는데 여기에는 경호의 도움이 컸어요. 녀석은 고등학교 때만은 아니더라도 이름 있는 프로야구 선수가 되었거든요. 틈새 시장을 겨냥했기 때문이었는지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 잡지사와 인터뷰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요. 치료와 스포츠, 그리고 컴퓨터를 합한 사업이라니 굉장히 특이해요. 이준희 대표님이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라는 기자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고아가 된 저를 삼촌께서 맡아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시기 위해 너무나 큰 희생을 하셨죠. 어릴 때 저는 삼촌과 단칸방에서 지냈는데 하루도 삼촌의 파스 냄새를 맡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좋은 의사 선생님께 삼촌을 치료받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부상을 달고 사는 운동선수들이라면 누구보다 치료에 대해 잘 알 테니까 두 분야를 합쳐본 거죠. 아, 결국 삼촌분께서 영감을 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제가 개발한 이 앱과 함께 제 삼촌이 또 다른 많은 환자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인터뷰를 한 직후 제가 개발한 앱은 효자가 만들었다더라며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금액으로 대기업에 매각할 수 있었죠. 전도가 유망한 사업을 왜 그렇게 쉽게 남의 손에 넘기는지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그렇게 제 수중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돈으로 무엇을 했냐고요? 답은 아마 여러분도 예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삼촌, 이거 받아요. 이게 뭐냐? 삼촌은 제가 건넨 봉투를 열어보시더니 잠시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봉투를 제 쪽으로 밀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됐다. 네가 힘들게 번 돈인데 넣어둬. 저는 다시 봉투를 삼촌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삼촌,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기억해요? 그때 삼촌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벌써 죽었을 거야. 그날 갑자기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나는 우산이 없었거든. 다른 애들은 엄마가 다 우산을 들고 마중 나왔는데 우리 엄마는 일하느라 날 데리러 오지 못하셨지. 근데 난 그게 왜 그렇게 화가 나던지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대들었어. 엄마가 밉다고. 그러니까 아빠한테 버림받은 거라고. 그런 용서받지 못할 소리까지 했었어. 그런데도 엄마는 울면서 뛰쳐나간 나를 찾겠다고 빗속을 헤매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야. 평소에는 절대 무단횡단 같은 거 하지 않으셨는데 결국 엄마를 죽인 건 나야. 그런 나를, 천하에 못돼 먹은 나를 삼촌이 살렸어. 삼촌은 나에게 처음으로 친구를 사귀는 법, 가족을 아끼는 법을 알려준 사람이야. 엄마를 닮은 삼촌이 없었으면 난 살아갈 이유가 없었어. 그러니까 삼촌, 이 돈 받아요. 삼촌은 이 돈 받을 자격이 있어. 저는 눈물에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 겁이 나서 죄책감에 한 번도 꺼내지 못한 말들이었습니다. 삼촌은 그런 저를 끌어안으시더니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준이야, 이놈아. 여태까지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산 게야? 아이고, 이놈아. 내가 너를 살리다니. 당치도 않은 소리.
오히려 네가 없었다면 내가 살 이유가 없었을 거다. 삼촌은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부모복 없는 건 팔자인 건지 나도 너처럼 부모님을 일찍 잃었단다. 그래도 나에겐 네 엄마, 누님이 계셨지. 누님은 나에게 아버지이자 어머니였어. 누님은 내 학비를 벌겠다고 그 어리고 예쁜 나이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새벽부터 공장에 나가셨지. 내가 좋은 옷 입고 좋은 학교 다니는 동안 누님은 그렇게 시들어 가셨던 거야. 그래서 네 아버지, 미안하지만 그 호랑말코라고 불러도 시원찮을 놈에게 넘어가셨던 기지. 그놈은 처음부터 누님이 힘들게 모으신 돈에만 목적이 있었는데 내가 조금만 누님의 외로움에 신경 썼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학교 다닌다고, 회사 다닌다고 바빠서 모른 척 했지. 아니 어쩌면 내심 나는 누님이 창피했는지도 몰라.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 누님의 뱃속에 준이 네가 생긴 후더구나. 그런데 그놈은 뻔뻔스럽게도 누님을 나몰라라 하는 거야. 난 이제라도 그놈에게 찾아가 누님을 책임지라고 멱살을 잡고 으름장을 놓았지. 그런데 그놈은 눈도 깜빡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더구나.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할 건데 돈이 필요하다고 잘 나가는 처남 덕 좀 보자고. 그러면서 나에게 보증을 서라고 하더구나. 그러면 네 누나와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말이지. 그래, 나한테는 선택지가 없는 일이었어. 누님을 위해서라면 마다할 일은 아니었지. 그런데 보증을 서자마자 그놈은 도망가 버리더구나. 집은 넘어가고 사채업자들은 날마다 회사로 찾아오고 그래서 난 회사도 도망치듯 그만두고 그놈을 찾아 나섰지. 돈도 돈이지만 홀로 남은 누님과 너를 위해서기도 했어. 우여곡절 끝에 어느 시골 다방에서 그놈을 찾아내 경찰에 넘겼지만 참 웃기는 세상이지. 알코올 중독자인 그놈은 그놈의 술 때문에 감형이 되더구나. 그러더니 얼마 못 가 그 술 때문에 죽었다는 소리가 들려왔어. 그 치가 떨리던 놈이 그렇게 되고 남은 건 결국 산더미처럼 불어난 빚뿐이었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통에 행여 누님까지 위험해질까 그 후로 쭉 너희 모자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단다.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지면 꼭 누님을 돕고 싶었는데 결국 누님을 쏙 빼닮은 너에게 나는 또 이렇게 은혜를 입는구나. 준이야. 긴 이야기를 마치신 삼촌은 어쩐지 후련한 듯 회한에 젖은 듯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씩 웃으며 삼촌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를 살린 거네요, 삼촌. 허허, 그게 그렇게 되나? 삼촌도 저를 마주보며 웃으셨습니다. 그래도 옛날에 그 푸세식 화장실은 좀 너무했어. 저는 삼촌을 향해 일부러 과하게 눈살을 찌푸리고 코를 틀어막으며 말했고 삼촌은 이놈이 하면서 제 등짝을 한 대 찰싹 때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먼저랄 새도 없이 푸앗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마 그날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 삼촌과 저 둘 다 처음으로 시원하게 웃은 날이었을 겁니다. 며칠 뒤 저는 삼촌과 함께 제2금융권과 사채업자들의 사무실을 돌며 삼촌의 빚, 아니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작자가 남긴 빚을 모두 청산했습니다. 마지막 빚까지 갚은 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앞서 걷는 삼촌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가벼워 보이는 어깨를 가만히 보고 있자니 어쩐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날 문어 소시지 10개를 먹겠다고 달려가는 제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시던 어머니의 마음이 이런 거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몇 걸음 먼저 걸음을 옮기시던 삼촌이 환히 웃는 얼굴로 문득 뒤를 돌아보셨고 저는 예전에 엄마께 그러했듯이 삼촌을 향해 마주 웃으며 손을 붕붕 흔들어 보였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맞이하는 따뜻한 날들이었죠. 그로부터 한 달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한 아파트 입구에서 삼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이제 한 5분 뒤면 도착하시겠네요. 아니 왜 집 놔두고 쓸데없이 밖에서 만나자는 거냐 고 의아해하는 삼촌에게 저는 왕거미가 나오는 집 싫어서 그런다. 왜? 하고 대답할 겁니다. 그리고는 저를 째려보는 삼촌의 손을 가만히 잡고
305동 1101호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햇살이 제일 잘 들어오는 방문을 열고 삼촌께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가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살 새 집이라고. 그리고 이 방이 아빠 방이라고. 아마 삼촌은, 아니 아빠는 깜짝 놀라시겠죠. 무뚝뚝하지만 마음 여린 우리 아빠, 또 오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많이 기뻐하시겠죠. 아, 벌써부터 떨리네요. 여러분께서도 저와 삼촌, 아니 우리 아빠와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